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. 내가 뭘 요구할 수 있는지, 내 권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게 어려운데 보통 범죄 피해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권리들이 있고 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피해 특수성 때문에 제시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안내서를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경찰 조사관한테 이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러 왔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조사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. 보시는 화면과 같이 여성 경찰관 조사 입회 부분을 동의 여부를 물어볼 거예요. 물론 해당 경찰서에 여성 경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여성 경찰관한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하면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사람 이외의 여성 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뭔가 위협을 받고 있거나 내가 가해자하고 공간 분리가 안 된 상태 혹은 공간 분리는 됐지만 어떤 신고 이후에 보복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.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신변보호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물론 이게 좀 실효성이 있냐, 그거는 조금 변론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좀 제도적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.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상 그 변호사 선임권이 보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그리고 특수한 범죄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국선 변호사,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이미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는데도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. 심지어 본인이 선임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의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경찰한테 확인을 하고 담당 국선 변호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같이 받는 게 내가 혼자 받는 것보다 훨씬 안정감도 있고 나한테 유리한 거, 불리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. 또 다른 부분,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가명조서 부분입니다. 가명조서 작성이 가능한지를 안내를 잘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안내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가명조서라는 건 말 그대로 내 이름이 백소윤이지만 실제로는 뭐 이수진이나 이진주라던가 이런 다른 이름으로 조사를 받는 거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건에서 나라는 피해자가 특정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초반에 잘 신청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기존의 실명으로 조사를 받았던 걸 다시 가명조사 받는다는 건 꽤 어려운 일이니까 그 가명조서를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명조서 신청을 하면 신원관리카드라는 게 작성이 돼요. 그래서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가 조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가 경찰서에 혼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. 누군가랑 같이 갔으면 좋겠고 조사할 때 옆에 앉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걸 요청할 수 있어요. 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인데요. 뭐 배우자, 직계 친족, 형제자매, 가족, 동거인, 고용주, 변호사 이렇게까지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하고 이 기타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성폭력 피해를 상담소를 통해서 신고를 했다.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상담 활동가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동행을 할 수 있고 또 뭐 꼭 동거인이거나 혈족 관계는 없지만 친구가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옆에서 내가 조사받는 동안에 나의 심신 안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진술을 하는 데 도움 받기 위해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.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요. 만약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지 못하게 했다. 이 부분은 이제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문제제기하거나 조서 작성이 된 이후에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영상 녹화에 대한 이제 동의 여부를 물을 거예요. 그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피해 상황 때문에 뭔가 좀 진술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들,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.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면 이 피해 진술 영상 녹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히 좀 논의를 해보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초기부터 재판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형사 절차 전반에서 일관성이 있었는지를
좀 확인하는 절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, 아래 속기록 작성은 이제 영상 녹화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녹화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일일이 재생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문서로 속기를 하게 되는데, 그 작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안내, 그리고 그것을 속기록을 나중에 작성할 거다를 이제 고지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사건 처리 진행 상황 통지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내가 신고한 게 접수가 사건 입건이 됐는지, 그리고 피의자에 대해서 송치,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지, 이런 것들을 나중에 사건이 어떻게 처분됐는지에 대한 안내를 지금 받을 건데, 그 방법을 어떻게 통지받길 원하냐를 묻는 거예요. 그래서 전화나 우편, 문자 메시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, 우편으로 했을 때는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동거인에게 내 피해가 알려질 수 있으니까 문자로도 이걸 신청해서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대리인 주소를 만약에 넣는다, 변호사를 선임해서, 그럼 대리인한테 통지가 갈 거예요.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, 이 진술조력인 제도는 특수한 피해자, 예를 들어 13세 미만 피해자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진술조력일을 반드시 동석하게끔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교육 관리하는 인력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신청한다면 이제 이 참여 신청을 하고 동석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경찰서에 갔다라고 하면 이런 제도들을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, 안내받고 동의도 다 하고 신청도 하고 이후에 제대로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제대로 다 필요한 것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?